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러스로 인한 믿기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하거나 특히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식품의약국이 3차 백신 접종을 오늘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미국인이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가 됐고, 로스앤젤레스 시는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하는 최종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솔린 값과 처방약 값 조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갑자기 사임했던 박병진 전 애틀란타 검사는 의회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을 해고하려고 했고, 해고당하기 전에 사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줄리아니 변호사, 시드니 파웰 등 트럼프 측근이 제기한 도미니언 소속 기각 요청에 반대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미니언사가 이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도 끊임없이 쥐었다 폈다 합니다. 랜드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조하는 회사 주식을 일찌감치 샀던 게 뒤늦게 공개됐고 논란입니다. 로봇가 보다 밀착된 농부의 손이 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주정부나 연방정부, 로컬 차원에서 전보다 훨씬 백신 접종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2주일 전쯤에 의료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고 미리 이제 예상했었던 것이 현실로 되는 건데,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 약 30%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를 본인이 알고 있다. 건너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던 그런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직접 아주 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런 형태의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원래에 있던 병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45살의 캔사스주의 토페카 시의 시장입니다. 이분이 여성이고 아이가 3명이 있는 어머니인데, 본인을 소개하라고 할 때 가장 건강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러너이기도 하고요, 자전거 타는 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정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45살밖에 안 됐지만 먼저 맞을 수 있었죠. 한 번 접종받고 2번 받기 전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원래 건강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을 대단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스토리를 거쳐서 다음 주에 그 심장 박동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조절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하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장기 후유증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숨쉬기 힘들고 현기증, 관절도 아프다고 하죠. 그 밖에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의 3분의 1이 결국은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다는 얘기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까지 임플란트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장기 후유증도 좀 마일드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마찬가지 후유증이 대단하더라 하는 것이고 캔사스주의 시장이었어요. 캔사스주는 완전히 2번 다 내지는 존슨앤존슨 접종 받으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46%, 전국 평균보다 낮죠. 캔사스도. 그리고 또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이던 타입 1, 타입 2, 후천적이건 10명 가운데 1명이 당뇨 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트 헤린이라는 분인데 오하이오주의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인데 캔사스주의 45살의 시장보다도 젊습니다. 42살이에요, 이분은. 원래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보조 이런 것을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의사가 또 메디케이드 플랜 같은 것을 거부해서 어려웠고 아주 급할 때는 응급실도 갔고 날마다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가난하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뒤에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죠. 음식, 그로서리 같은 것, 배달, 주문할 수 있는 것 다 그런 형태로 했고 굉장히 외롭게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의료기구를 갖기도 어려워졌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원에도 가지 못했고 병원도 지금 다시 시작되지만 일반적인 방문객이나 아니면 수술 같은 것을 줄여주고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많은 주의 주지사 내지는 보건관계국에서 병원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당뇨병 상태인 상태에서 두려움과 함께 집에서 고립돼 있고 하면서 병원에 의료 점검을 자주 받으러 가지 못했고 전보다 당연히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친구와 페이스북으로 이제 대화, 채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바로 이 오하이오주 알렉산드리아의 아파트먼트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 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니까 아마 낮에서부터 밤에 이르는 그런 변화였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은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911에 전화를 걸었고 소방관이 와서 보니까 침실에서 42살의 이분이 숨졌습니다. 구조견이 평소에 두 마리가 있었는데 구조견들도 주인 옆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당뇨병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립과 당뇨를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여러 가지 상태를 본인의 당뇨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할 필요 없는 사람이 42살의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가운데서도 평소에 당뇨 질환이 있던 사람이 40%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당뇨병 그로 인한 여러 심장의 악화로 인해서 숨진 케이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당시 당뇨병만으로 숨지는 환자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17%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당뇨는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기는 게 아니죠. 나이 먹으면 당 수치가 높아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30대, 40대, 심지어 20대 사이에서의 당뇨 환자도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의 사망률도 25살에서 44살 사이의 당뇨 환자 사망률도 지금 2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0명 가운데 1명이
뭐 약하던 강하던 당뇨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지 않고도 이런 상태로 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 그 비용이 미국에서 해군의 연간 예산보다도 더 많거든요.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당뇨병 의사들도 다른 뭐 병원에 또 당뇨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감염되는 것도 두렵고 하니까 또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수칙도 있겠고요. 웬만하면 병원에 안 와줬으면 좋겠다. 환자들도 웬만하면 나도 무서우니까 병원에 안 가야지. 이런 상태가 out of control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이죠. 공립학교 교사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하는 것을 이거 오더입니다. 명령으로 했어요. 교사협회가 강하게 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2살 이상 백신 접종이 이제 가능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접종률이 완전 접종률이 63%, 카운티마다 다르죠. 시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한 번 접종받은 사람은 73%, 미국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주 정부에서 헬스케어 공무원에게도 의무화했고 물론 예외는 둡니다. 종교적인 것,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것 예외는 두고 조금 작게 LA 카운티도 공무원이 약 11만 명 되는데 백신을 10월 1일 그 정도가 되면 1차, 2차 다 해서 증명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지금 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스앤젤레스 시로 오면은 로스앤젤레스 시 의회가 어제 뭐 만장일치로 일단 절차상으로 통과시켰는데 식당이라든가 술집, 체육관, 기타 등등 공공장소,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보여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제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검사실로 보내서 검사실에서 그 파이널 디테일이 완성되면은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투표를 하겠죠.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이번에도 만장일치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캘리포니아주 식당협회가 찬성을 했습니다. 식품 노조 로컬 그 770가 한 3만 명 정도 멤버가 가입됐는데 역시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이런 곳에서 멤버 회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시 공무원도 당연히 백신 접종 받았다는 것 증명해야지 되고 아니면 테스트해야지 되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카운티, 로컬,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아직도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나가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의 그런 그 정책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주정부보다는 카운티 정부보다는 시정부가 오히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더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겪잖아요. 주정부는 아주 크게 보고 조금 더 지역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연방보건복지부도 2만 5천 명 되는 헬스케어 워커의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연방정부 require 한 겁니다. 재향군인청이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제일 먼저 했죠.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 이어서 보건복지부도 한 건데 연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고 점점 파이저라든가 모더나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이 감퇴된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추가 접종도 이것도 긴급 승인입니다. 뭐 완전하게 승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3차 접종이죠. 이 경우에 하는 것을 면역성이 약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성인의 뭐 한 2.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장기를 기증받았다던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승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이 우리가 임산부를 쭉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이 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해서 그 같은 이제 권고도 했고요. 어쨌든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곳에서도 장기를 이식 수술 받은 그런 그 환자들은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 새로운 장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거부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서 이제 뒷받침을 해줬고요. 질병통제국의 자문단은 이미 7월 달에 이제 그 부스터샷 3차라든가 추가 접종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뭐 아침에 NPR 방송, 텔레비전에 전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를, 미국은 미국만 생각해서만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고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 모두 추가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NPR 방송 앵커가 물어보더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은 그래도 맞기 싫어서 안 맞는 사람들인데 1차, 2차 접종 받고 백신도 많은데 아직도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그런 국가들의 백신을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파우치 박사의 답은 미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놓아줄 백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세계 다른 나라의 기부 또는 판 백신의 양도 모든 나라가 기부 또는 판 백신의 양보다 미국 국가, 한 국가가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체크 앤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고 이것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씩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탐 행스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구보다도 먼저 걸렸던 외국인이죠. 외국에 있다 걸려서 뭐 치료받고 했죠. 그런데 탐 행스의 아들이 31살입니다. 챗 행스는 부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도 바이러스 맞는 것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거부하고 또 누군가 이 부모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백신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다. UFO가 진짜라는 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 나 UFO가 있다는 그거를 더 믿겠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보다. 이게 바로 유명한 영화배우 부부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받으세요 하는데 그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스크요?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그 실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습니다. 이것도 교사협회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뭐 주정부보다 더 먼저 샌프란시스코, 글렌데일, 오클랜드, 롱비치, LA 통합교육구도 더 마찬가지로 더 강하거나 더 먼저 했죠. LA 통합교육구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학생도, 백신 접종을 받은 교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여기까지 넣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뭐 대학도 UC, 캘스테어 전부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무화요. 그런데 테네시주의 프랭클린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부모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누가 여기에 찬성했어. 내가 찬성한 이 뭐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잖아요. 공부하는데 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이 안에 찬성한 인간이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이게 무슨 뭘 뜻하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도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솔린 값 내리기와 처방약 값 내리기. 이 가운데 하나는 상당히 너무나도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이고요. 또 이 박병진 전 검사의 어제 의회의 청문회 내용, 그 밖에 다른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레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어젯밤에 너무 힘드셨죠. 밤에 최저기온이옵니까? 밤 기온이 97도라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포틀랜드의 경우에요. 오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데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8월 20일까지 지금 비상사태 선포해 놨네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처방약 값을 좀 낮춰주도록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해줘라. 왜냐하면 이게 메디케어로 약값을 좀 협상을 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을 이걸 어쨌든 메디케어를 확장을 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서 제약회사가 약값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높게 올리지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요. 로컬 정부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하고 값이 싼 약을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곳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될 때 뭐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값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뭐 한 달에 무척 많은 돈을 약값에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는요. 행정명령도 또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면 이 비싼 처방약 값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8월 23일까지 방안을 연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라 한 것이었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항상 대통령에게는 처방약 값이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커버리지 늘리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가솔린 값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인 거거든요. 1월 달에 가솔린 값이 평균 갤런당 2달러 24센트. 물론 regular, unleaded 가솔린이고요. 한 달 전에 3달러 18센트, 1년 전에 3달러 14센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8월 9일에 3달러 17센트 이 정도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직접 오펙에 전화를 걸어서 생산을 좀 더 해주십시오. 생산이 많으면 이제 가솔린 값이 내려간다는 것, 오일 생산을 많이 해서 가솔린으로 정유하고 하면은 가솔린 값이 내려간다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후변화, 친환경, 깨끗한 환경, 오염 없는 에너지를 얼마나 얘기하는 바이든 대통령인데 지금 뭐 당장은 물론 모든 것이 다 전기 자동차로 커버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솔린 값을 내리기 위해서 오일 더 많이 생산해 주세요 한다는 게 썩 잘 어울리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UN 보고서도 나왔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오염도, 여기에 이제 교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19%였던가요?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일을 더 생산해달라 하는 것은 이건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적인 것도 있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 수요가 지금까지와 보다는 줄어들겠죠. 게다 대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장 중이니까 사람들이 또 조금 주말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 내려가다 보니까 자동차 트래픽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느꼈거든요.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름의 운전 시즌이 끝나서 가솔린이 조금 덜 필요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 UN 보고서 이때에 오펙에 전화를 걸어서 더 생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솔린 값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비난받는 게 대통령입니다. 누구에게나 거의 누구에게나 거의는 아니고 대부분 이상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직접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 가솔린 값에 쓰기 때문에 아이 양말 한 켤레를
덜 사준다던가 못 사준다던가 경기 회복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중간층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가솔린 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도 또 뭐 어떤 무역위원회에도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놨고 연방무역위원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게 순수하게 가격 상승이 어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가격 좀 올려보자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박병진 전 애틀란타 그 지역의 연방 검사 어제 3시간 동안이나 연방 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애틀란타가 조지아주에 속한 것이고 조지아주가 선거인단이 16명이죠. 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엎어보려고 사실은 조지아주에서 이겨도 그 표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표 차이가 지금 선거인단 표 차이가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이렇게 하다가 조지아주에서는 뭐 조지아주가 워낙에 레드 스테이트니까 풀튼 카운티라는 그 애틀란타 이 그 박병진 전 검사가 그 관할 지역인 여기서도 조사를 하라고 하고 실제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박병진 검사는 그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피하지 않았고 어제 청문회에선 직접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내가 사임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증거 없다는 그 풀튼 카운티 여기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조지아주에서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본인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했다. 정말 너무너무 그 결과를 듣고 화나고 분노했고 좌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탑 선거 관계자들이 본인에게 알려줬답니다. 그 일 때문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당신 박병진 검사를 해고하려고 해라고 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1월 3일에 그 경고를 탑 연방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해 피해야 한다. 어떻게 증거가 없다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1월 4일 그 다음 날에 그 사임한다는 편지를 쓰죠. 그 편지에서는 수사 결과는 정확했다.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었다. 나는 그쪽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최대한의 매너로 일을 했고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바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박병진 이 검사의 수사 결과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지아주의 그 총무처 장관에게도 막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들려드렸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를 해서 다른 것 다 잊으셔도 되는데 하나만 딱 한마디만 그 전화 통화에서 긴 전화 통화에서 기억하라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그 이긴 숫자보다 한 표만 더 많게 만들어내라 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 그 주의 선거인단표를 전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총무처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정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박병진 검사가 어차피 나 해고당할 거면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사임하고 말지 해서 사임했다는 겁니다. 법사위원회에 물론 뭐 민주당의 법사위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중진 연방 상원의원이죠. 리차드 블루멘탈 의원이 모든 질문에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을 했다. 그는 법을 믿고 있고 법을 지키는 검사였다는 것을 특히 이제 그 풀튼 카운티 선거에 대한 수사에서 그걸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되는 뉴스 하나로는 그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이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뭐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가 넓은데 거기에 어머니 집에 가져가려고 참기름 뭐 들기름 다시마 봉지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한 손에 들고 가기 위해서 보자기를 그럼 묶어야 되잖아요. 이걸 완전히 딱 그 매듭을 지어서 묶어야지 제가 이걸 들고 걸어가서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선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가짜를 주장하고 가짜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계속 그 같은 가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지어서 어머니 집에 갖다 드려야만 이게 끝나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뭐 들고 갈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제가 짧게 말씀드리잖아요. 헤드라인 정도만. 그동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역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었죠. 그리고 그 벽의 가이, 그 마이클 린들, 이 사람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자신들을 고소한 것을 그 법원에서 뭘 그걸 보시느냐, 기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특히 루디 줄리아니가 측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선거 기간에는 가짜 주장을 해도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뭐 그럴 수도 있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기간 중에 뭔 말을 못해? 선거 기간 중에 가짜 주장한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방 그 판사, 그 칼 니콜스 판사인데 이 연방지방판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래서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다. 선거 기간 중 가짜 주장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건 그건 미국 법이 아니다. 44페이지짜리 판결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지금 세 사람이 알면서도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뭔가를 가짜로 바이든에게 투표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주장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배심원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판단할 수 있다. 국제적인 막대한 음모론이 정부에 의해서는 무시됐었지만 이그노어 방치됐었지만 그 당시 최근까지도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그게 어떤 영향들을 줬는지를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방 판사의 얘기입니다. 뭐 파웰 변호사라든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또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잔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시면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변호사도 있었고 남자 변호사도 있었고 여자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젊은 여성 변호사는 잔챙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변호사가 뭐 대단해 저러니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됐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던 이름도 잊었어요. 잔챙이니까 잊어도 됩니다. 그 뭐 소송 대상에 들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젊은 여성이 대단해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해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눈에 들어서 변호팀이 됐는데 그 전에 한 일이 없어요. 검사실에서 뭐 교통 티켓 관련 일 좀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미국은 가능하면 빨리 정확하게 이것을 보자기를 쏴서 딱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 일이 마무리된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두려움이 일자리를 떠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이런 조사 나왔네요. 센서스의 조사 결과인데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248만 명이 지금 일하는 사람들 뭐 숫자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6월 23일에서 7월 5일에 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게 겁나서 일 지금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답변했던 것보다 훨씬 그것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뭐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을 받았으니까 물론 백신 접종의 그 효력이라는 것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장하진 않지만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의 그 바브라 포럴 그 보건국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수치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바이러스의 델타 바이러스가 나를 찾아왔다 할 때 내가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은 뭐 걸릴 확률부터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보다 4분의 1이니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4배 높다는 거예요. LA 카운티니까 LA 카운티의 데이터인 겁니다.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나이마다 다르고 또 인종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19배나 높아진다. 그러니까 아직도 백신 접종이 많은 그 어떠한 그 효력을 발휘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서 나 무서워서 직장 못 나가겠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그 고용된 사람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몇백만 명이 더 일을 해야지 팬데믹 이전으로 일하는 사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사실 늘어나야지 될 텐데 완전한 기계의 자동화가 되기 전에는 그렇고요. 해외여행 티켓 값도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경고를 했잖아요. 가능하면 해외여행 자제하십시오. 지금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럽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유럽이 그 변이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해서 지금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10% 비행기 요금이 싸고요. 그 사이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름에 그 델타 바이러스 한창 되기 이전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모든 것은 요즘은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가장 그 선명한 그런 그 선긋기를 하죠. 그 이전보다는 10% 싸지만 또 최근에 다시 뭐 비행기 뭐 티켓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리다가 부킹은 줄어들고 취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물론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죠. 부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비행기 값도 비싸지겠지만 크게 빠른 속도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델타 바이러스가 경제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로컬이건 여행업계건, 여행업계가 그러면 비행기 항공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숙박업계, 요식업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랜드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되는데, 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법을 위배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 사람은 좀 녹록한 것 같고 완전히 무슨 뭐 빡빡하니 뭐 깨끗함만을 뭐 유지하는 그런 사람 같진 않아. 그 어떤 사람은 정치인스러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랜드폴은 꼭 너무너무 아주 그냥 능글능글한 정치인 같아 이런 평가를 받진 않죠. 이 켄터키 주의 뭐 자유주의자인 랜드폴. 그런데 이 랜드폴의 와이프가 코비드 치료제 회사 그 길레아드 있잖아요. 길레아드가 그 렘데스비르를 만들죠. 캘리포니아주. 이 렘데스비르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 다 했는데 렘데스비르 치료도 받았고요. 이 렘데스비르를 만드는 길레아드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유행병이다라고 발표를 하기 조금 전, 그리고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정보가 오갔었던 그런 때 샀다는 겁니다.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뭐 여러 사람들이 증권을 오히려 어떤 회사 것을 팔아서 문제가 되고 뭐 대강 마무리되고 했었던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은 렘데스비르를 제조하는 제약회사 주식을 와이프가 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됐거든요. 16개월 뒤에 원래 이런 걸 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본인 말에 따르면 원래 보고를 제대로 했는데 뭐 누락이 됐대요 중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걸 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 등이 파악하기는 이 와이프가 $1,000에서 한 $15,000 정도 샀고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돈은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멤버에 대한 주식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인은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내부 정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것들도 보고해야지 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뭔가를 하면은 4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1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왜 1년 반이나 걸렸나 와이프가 샀다는 것을 알고 보고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랜드폴이라는 아주 빡빡한 게 정병이 나 있는 사람이죠. 나는 연방 상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비밀리에 전달되는 그 보고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그런 그 코비드 관련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판단은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1,000에서 $15,000 사이가 아니라 뭐 1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였다 하면은 뭐 크게 조사되고 하겠죠. 잠시 뒤에 아주 서서히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은 뭐 거의 그쪽을 향해 가는 농업과 기술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자동화가 농업화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생산성 높이는 게 오래된 일인데요. 이제 농부는 부엌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뭔가를 조정을 합니다. 다 그 농토에 나가지 않고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비료 상태, 벌레 점검 등등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 회사가 최근에 4년 전에 생긴 로봇 회사를 딱 그 인수를 해서요. 지금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인구가 97억 명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농작물 뭐 이런 게 2배 정도는 더 많아져야지 되는데 환경을 더 파괴할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서 선택을 하면서 모든 인공지능 등등에서 기계를 점점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겠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머신만 만들었고 그 뒤에는 머신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농부가 직접 보고 빨리 판단하게 얘는 약하다 하면은 바로 그 비료를 주고 얘는 잡초가 있네 카메라로 보이면 살충제를 뭐 스프레이를 한다던가 이런 전자동 시스템으로 일손이 모자라도 앞으로는 이 감독조차도 자동 트럭이 감독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라키의 한 남자가 잠을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텔레비전 보다 자다 하다가 딱 텔레비전 보니까 2년 전에 잃어버린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지금 입양한다는 게 나와서 어머니 보러 데려오세요 했는데 2년 만에 그 어머니를 보고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키스 세례를 퍼붓더래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